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21페이지 이하를 펴두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요? 조리라 하고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의의는 받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니까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적 성격.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일반 조항. 자, 앞에서 우리가 법은 일반법도 있고 개별법도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특별법도 있더라고요. 다 민법 조항 중에서도 자, 우리가 매매 파트를 채권 강론하면 매매 파트에 매매에 관한 어떤 법적 분쟁이 있으면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매매의 절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은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만 쓰입니까? 매매에 관한 어떤 사건들에만 적용된다고 하죠. 이같은 개별적인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적용되는 조항을 개별 조항이라 합니다. 그런데 민법이죠.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뭐예요? 이 같은 개별 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뭐예요? 임대차 등 모든 민사관계 다 두루두루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 합니다. 일반 조항. 자, 그러면 일반 조항하고 반대가 뭐예요? 개별 조항이다 보죠. 개별 조항. 그러면 당연히 적용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반법과 특별법하고 똑같다 그죠? 먼저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조항의 적용 결과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보충적으로 일반 조항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 조항이니까 민법 위반은 뭐예요? 모든 민사관계 두루두루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우리가 민법 조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행규정과 다른 말로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자체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의미가 왔어요. 임의법규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조문이 있을 때 내가 그 조문을 따르고 안 따르고 어떻게 해요? 나의 임의로운 자유로운 의사에 달렸다 그죠? 따라서 임의조항은,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는 게 임의규정입니다. 근데 강행규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죠? 따라서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어떤 당사자의 어떤 행위는 무효될 겁니다. 근데 민법 2조 신의성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요?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강행법규. 따라서 강행규정이요. 따라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같은 당사자 합의는 무효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강행규정은 뭐예요? 당연히 당사자 주장해야만 재판에 적용돼요? 아니다 그죠?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2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의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간의 관계. 앞에서 2조의 조문을 봤다 그죠?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이건 권리 행사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2항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버립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조문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앞뒷면. 따라서 권리 행사가 신의책에 반하면 2항의 권리 남용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뭐 중복 적용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하여튼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신의책의 적용 범위로 갑니다. 신의책의 적용 범위. 자, 첫 번째 교재를 보세요. 앞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의 대부분은 어디까지만 제3법까지만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끝까지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제3법뿐만 아니라 가족법 끝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의성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상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우리 공동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죠? 따라서 민법 분야에만 타당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법 분야에 타당한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후자다 그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법에도 조문이 있고 행정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된 적용 범위 볼게요. 주된 적용 범위. 2번 주된 적용 범위. 자, 일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끝까지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법 전체 중 특히 어디에서 어느 민법 분야에서 주로 적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일단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 원칙은 민법 전체에 대해서 적용된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느낌을 가지고 보세요. 앞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믿음에 쫓아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당사자 간에 뭐요? 믿음 관계,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은 주로 당사자의 어떤 믿음 관계를 바탕으로 한 채권법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근데 권리남용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뭐 신의라는 이런 믿음에 반해서 이와 같은 문구는 없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남용 검증원칙은 주로서 물권법에서 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척의 기능으로 할게요. 기능. 자,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라 그랬다 그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죠. 민법의 법원에서. 따라서 민사관계에서 성문법인 법률도 존재치 않고 간섭법도 없을 때는 뭐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재판의 기준은 법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척은 개개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때 보겠지만 뭐예요?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마지막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3번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 이건 어떤 말이냐면 자, 예를 들게 되면 요겁니다.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은 상당히 어려운 논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안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을 가지고 지문에서 답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법이 있다면은 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개념도 있고 하나는 그 판결이 뭐예요? 개개 사건의 재판이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 판결이 국민을 상식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판결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타당성.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중에서 어떤 개별 판례의 결론이 국민의 어떤 법적 상식과 맞는 어떤 타당한 어떤 결론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념의 하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말로 합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 간에 1억에 해당하는 어떤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9,999만 원의 어떤 자신의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1만 원은 이행이 안 됐다, 그죠? 그럼 완벽한 채무 이행이요? 아니죠, 그죠? 근데 매매 파트에 보면은 채무자, 매수인의 채무 불이익에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를 뭐요?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매도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억 원의 어떤 대금 중 1만 원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다 안 맞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척을 작동해서 해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어떤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념도 가집니다. 자, 그건 좀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시험하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기타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신의척은 없던 권리를 창설, 있던 권리를 변경, 있던 권리를 소멸케 하는 이와 같은 창설, 변경, 소멸의 기능을 수행하더라. 이런 어떤 문구는 기억할게요. 신의척은 뭐예요? 일정한 경우는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생기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를 설명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다면 병원과 입원 환자 사이에 어떤 주된 어떤 권리 의무는 병원은 뭐예요? 입원 환자의 치료의 어떤 의무가 주된 거고 입원 환자는 뭐예요? 그 입원료 상당의 어떤 그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는 게 주된 의무일 거다, 그죠? 그래서 입원 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입원 환자가 병실에 두고 있는 기중품을 병원에서 뭐예요? 제대로 보관하고 이것이 어떤 타인이 병실에 관계자, 예자가 출입해서 그 어떤 입원 환자의 기중품 등이 도난당했을 때 병원들이 배상하겠다 이런 규정은 없다, 그죠?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면 이와 같은 어떤 입원 환자가 있다면 그 입원실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금함으로써 어떤 입원실에 두고 있는 입원 환자의 기중품 등을 뭐요? 병원에서 보관할 의무가 당연히 신의척에서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용운이 그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 못해서 도난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전은 그와 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사자의 그와 같은 권리 의무가 뭐예요? 신의측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신의측을 이유로 변경되기도 하고 기존의 어떤 권리 의무가 신의측을 적용하면서 소멸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의측의 법적 성격 이하 신의측 기능까지 봤어요. 다시 한번 신의측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신의측은 일반 조항이다, 그죠? 민사관계 두루두루 다 적용된 일반 조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신의측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신의측의 적용 범위, 신의측은 민법 전체 적용되고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다 적용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신의측의 기능은 첫 번째는 뭐예요? 조리로서 최종적인 법원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법률 및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 신의측은 어떤 창설, 변경, 소멸 기능을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판례를 일단 하나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판례 3번을 보세요. 상식적으로 신의측은 다른 말로 뭐예요? 조리, 다른 말로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적 상식이라고 하죠. 자, 3번 판례.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라든지 뭐요? 쓰레기 매립장 등 이와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당연히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그죠? 예, 신의측에서 그와 같은 의무가 아파트 분양업자에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신의측 적용의 한계로 갑니다. 자, 신의측은 민법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신의측도 자기보다 더 상위의 어떤 이념이 있으면 신의측은 적용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한 능력자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세요.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제한 능력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한 능력자는 반드시 보호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다. 이게 민법의 근본 태도입니다. 입법자의 근본 태도.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충돌하면 제한 능력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우선합니다. 우선해요.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교재를. 신의측은 자신보다 더 상위 규범인 제한 능력자 제도에 관해서는 신의측은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그때 보겠지만 제한 능력자 행위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그 취소 결과가 상대방에게 극심한 손해를 줘서 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의측에 반하는 결과같이 보일지라도 뭐요? 신의측 위배로서 취소, 제한 능력자 측이 가지는 취소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뭐요?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이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1번을 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자신의 그 구매 계약을 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뭐요? 이 취소 행위는 신의측 위반이 아닙니다. 즉 제한 능력자 제도와 뭐요? 신의측이 충돌하면 제한 능력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우선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개별 강행법규와의 관계. 앞에서 신의측은 임의법규라 했습니까? 강행법규라 했어요? 강행법규라 했다, 그죠? 강행법규인데 개별 강행법규가 아니라 일반법적인 강행법규다, 그죠? 일반법적인 강행법규. 자, 그러면 감이 왔다, 그죠? 강행법규인데 개별법적인 강행법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법과 개별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요? 개별법이 우선하다, 그죠? 따라서 개별 강행법규가 있다면 신의측은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신의측을 적용한 결과가 개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신의측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인 판례가 4번 판례를 설명드립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갑이 투신해서입니다. 을이 고객이요. 자,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근데 투신회사가 고객에 접근합니다. 주식 투자를 권유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깡통이 되면 겁난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 투자했다가 깡통이 되면 겁이 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못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투신회사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만약에 깡통이 되더라도 뭐요? 원금은 돌려주겠다 그럽니다. 원금 보장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은 정권거래법에 하면 오로지 주식 투자는 뭐요?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와 같은 약정은 정권거래법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권거래법에서 반해 무효. 그런데 신의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깡통이 됐을 때 고객이 투신회사에게 약속대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신의척을 적용해서 뭐요? 약속을 지켜라 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이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정권거래법은 어떻게 돼버려요? 없는 법이 돼버린다 그죠? 자, 그러면 정권거래법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신의척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 결론이 뭐요? 정권거래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이 무효이기 때문에 투신회사는 뭐요? 원금을 반환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결론이죠. 그죠? 그런데 신의척을 적용하면 반환해주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의척 적용 결과가 이 같은 개별 강행법규에 반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신의척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4번 판례가 개별 판례고, 자, 읽어볼게요. 4번 판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신회사가 먼저 고객에 제의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신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뭐요? 정권거래법에서는 그와 같은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말아가 결론이다. 그죠? 그런데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돼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나 뭐요? 이와 같은 투신회사가 뭐요? 내가 그와 같은 약속은 한 바 있지만 정권거래법에 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요? 그의 주장이 신의척 위반이 아니다. 그죠? 예, 단골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한 표현이 5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을 한 자가 자신에게 뭐요?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장은 신의척 위반이 아니다. 그죠? 신의척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 아니다. 그죠? 자, 이런 결론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지만 뭐요? 자기보다 더 상위의 이념이 있으면 신의척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한능력자와의 제도.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가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 결과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줘서 극복에는 신의척에 반하는 결과같이 보일지라도 뭐요? 신의척을 위주로 제한능력자 측이 가지는 취소권을 부정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어떤 논리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뭐요? 신의척은 강행법규죠. 그죠? 강행법규는 강행법규인데 일반적인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강행법규하고 충돌하면 당연히 개별 강행법규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신의척의 적용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개별 강행법규에서 그 많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신의척은 적용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자신 스스로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인 행위를 한 자 스스로 자신에게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더라도 신의척 위반해야 되죠. 그래서 투신회사 스스로 뭐요? 자신이 정권거래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해서 이와 같은 원금 보장약정을 했다. 그죠? 그때 자신이 뭐요? 이와 같은 내가 이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그 약속이 이와 같은 개별 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와 같이 주장하더라도 그의 주장이 신의척 위반이 아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어떤 신의척의 어떤 한계까지 봤습니다. 자, 효과 보세요. 이미 봤다. 그죠? 권리의 행사, 같이 보이지만 그 행사가 신의척에 반하면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 되고 의무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의무이행이 아닙니다. 의무불이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4페이지로 오세요. 다시 신의척으로부터는 세 가지의 원칙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실효 원칙, 이것들 세 가지 원칙이 다시 파생되어서 납니다. 그중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설명은 못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오래 경험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가벌간에 아파트 전세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전세금이 3억이 적당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전세 계약이 뭐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 한 1월 달에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시장상에서는 요 전세금이 적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벌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어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죠? 또는 국가 부도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태가 한 10월 달에 있었어요. 10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는 국가 부도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이전 시장 상황이 부동산 폭락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경된 사정에 맞추면 전세금이 한 1억 5천이 적당한 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자 누가 더 불리합니까? 그럼 전세권자다, 그죠? 원래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이자에게 아주 불리한 결과가 되죠. 이와 같이 처음에 자기들이 이와 같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와 같은 현저한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신의 측에 맞춰서 뭐요? 이와 같은 원래의 어떤 약속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끔 수정을 하거나 원치는 뭐요? 이와 같은 것을 없던 걸로 하자 할 수 있는 신의처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원칙을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세요. 민법 규정. 우리가 어떤 민법 조문을 어디를 보더라도 사정 변경이란 이와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어떤 규정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어떤 개별 규정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형성권 파트에서 설명했던 각종의 대금 정감 청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 물건을 누구에게 사용료를 받고 빌려줬다고 하죠. 임대차라든지, 그죠? 예. 그런 경우 빌려줄 당시에는 그 가격이 적당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상 못했던 물건값이 폭등했다고 하죠. 그러면 빌려준 자가 올려달라, 그죠? 사용료를 반대로 폭락했다. 그러면 빌린 자가 내려달라. 이와 같은 어떤 규정이 임대차 파트, 전세 파트, 지상권 파트, 매매 파트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별 규정들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자, 학설은 답이 아니에요. 일단 학설은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아주 우리 사회생활에서 좋은 원칙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인 발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판례는 일단은 뭐예요? 웬만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 뭐예요? 상당히 신의적 적용을 뭐예요?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또는 뭐예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의척을 실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그와 같아서 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관계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해제권. 자, 판례는 실제 사건에서 아직까지 실제 사건에서 한 번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개별 판례를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지? 일정한 사실관계를 주고 판례에 의하면 사정 변경으로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뜨는 순간 뭐예요? 바로 틀립니다. 실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지권은. 자, 그러면 용어를 설명합니다. 먼저 쉬운 해지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내가 중국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원을 두고, 즉 종업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이 지난 1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니까 뭐예요? 올해 들어서 하루 결근, 하루 출근. 그 다음에 뭐예요? 며칠 더 지나니까 이틀 결근, 하루 출근. 지멋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참다가 뭐예요? 불러서 그 따위로 근무하려면 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근로관계가 지난해까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됩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다, 그죠? 이와 같이 어떤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소멸케 하는 이와 같은 권리를 해지권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와 같은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당연히 해지권 인정돼야 되겠죠. 그런데 해제권이라면 처음부터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 계약자들을 없던 걸로 하는 것을 해제라 합니다. 해제. 자, 예를 들면 뭐요? 앞에서 전세 계약이 요때 맺어졌다 그죠? 근데 요때 해제를 해버려. 그러면 이때부터 전세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아예 뭐요? 처음부터 전세 계약이 처음부터 아예 없던 걸로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해제라 합니다. 해제. 그래서 이와 같은 해제권은 판례가 아직까지 실제 사건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그래서 해제권에 관한 판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예, 실제 사건은 적용치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해지와 관해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3, 4번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3, 4번. 먼저 3번을 보세요. 자, 어떤 사안이냐면 회사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자금을 어느부터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겠죠. 그러면 어떤 때는 뭐요? 어느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거의 없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채권 채무액이 확정입니까? 불확정이요? 확정이 안 됐다고 죠. 계속 빌리고 갚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사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요구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데 내가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내가 회사로부터 물러났어요.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가 다시 어느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데 내가 보증 책임을 계속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때는 퇴사한 이유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4번 판례 보세요. 다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사 재직 당시에 회사가 그냥 어느부터 뭐요? 10억이란 돈을 빌려요. 그 채권 채무액이 딱 확정돼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 변제기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행을 못하면 뭐요? 내가 대신 책임을 지다 보증을 섰어요. 앞배하고 다르죠. 다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사로부터 물러나더라도 뭐요? 해지 못한다고 그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럼 사정 변경 원칙 적용 보세요. 예. 여러분이 엄밀하게 그 원칙을 외울 필요 없어요. 적용 요건. 자, 처음부터. 가버리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에 첫 번째. 어떤 국제적 금융위기라든지 어떤 국가 부도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예상 못했죠. 처음부터 예상했다면 뭐요? 전세금을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어떤 국가 부도 사태 또는 세계 금융위기가 당사자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뭐요? 원래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끝까지 이와 같은 변경된 사정 하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면 이 자기에 너무 불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죠? 이런 경우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인 발생 원칙으로 합니다. 사정 변경에 관해서 뭐요? 요 문구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적용 요건은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어떤 피부적으로 느낌만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효의 원칙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발생 원칙이 실효의 원칙입니다. 자, 실효의 원칙은 요건을 보게 되니까 첫 번째,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행사를 합니다. 요것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이 안 돼요. 두 번째, 이 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니까 상대방에서 뭐요?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권리자가 이와 같은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에 반해서 새삼스러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신체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을 실효 원칙 그럽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가 실효에 걸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권리 불행사 사정만으로는 실효 안 된다 그죠? 이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판례를 볼게요. 1번 판례입니다. 갑이 한전입니다. 자, A가 한전의 직원이요. 자, 요 사이는 우리가 전기 사용료를 당연히 자동이체라든지 지로로 입금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경험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직원들이 직접 뭐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기세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A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자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수용과하고 짜고서 뭐요? 전기세를 감해주는 쪽으로 일부는 자기가 받아 챙겼습니다. 당연히 발각됐겠죠. 그래서 잘렸습니다. 해고가 됐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는 청문 절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그럼 법적으로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A만 그와 같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죠. 동료 직원인 B도 그와 같은 짓을 했다가 잘렸습니다. 근데 B는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통해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 그럼 당연히 A는 동료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2년 4개월이 지났고 심지어는 뭐요? 해고된 날부터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장기간 이와 같은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서 복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한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B는 복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복직이 된대. A는 더 이상 복직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고 정당하게 믿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인사관계를 구축했는데 느닷없이 뭐요? 나도 복직하겠다 소송을 걸어온다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신입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실효의 원칙입니다. 자, 적용 대상 및 효과 보세요. 적용 대상. 그래서 실효의 원칙은 뭐예요? 신입 측의 파생 원칙이죠. 그죠? 신입 측의 파생 원칙. 따라서 신입 측은 어디까지 적용돼요? 모든 법에 적용된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효의 원칙은 뭐예요? 모든 권리가 요건을 충족하면 실효에 걸립니다. 모든 권리가 요건을 충족하면 실효에 걸려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어떠한 권리는 실효되지 않는다. X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가 있어요. 유일하게 P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더라도 P는 부정할 수 없죠. P는. 그래서 인지청구권은 실효 안 됩니다. 실효 안 돼요. 따라서 나머지는 다 요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하고 뭐요?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에 반한 권리 행사는 실효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는 실효되지 않는다. 원칙 틀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인지청구권은 실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말로 설명하면 5분 판례가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암울한 독재 시대가 있었다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힘 있는 자가 어떤 자기 부인 아닌 자로부터 사생활을 하세요. 아버지가 눈 뜨고 있는 그 시기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살아생전에 인지를 해달라. 인지 청구 소송을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장기간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죽은 아버지를 상대로 당신 자식을 인정해달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피니까, 그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 피가 섞인 문제니까 이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그 혈연 관계는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실효에 안 걸립니다. 그런 경우를 잡으면 다 실효에 걸려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파생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 그런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다른 말로 건반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건반의 원칙. 자, 이거는 의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판례를 여러분이 최대한 기억하시는 것에 중요해. 한문, 제목만 보더라도 뭐요? 행위자가 앞에서 일정한 선행 행위를 했습니다. 선행 행위. 앞에서 일정한 선행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요? 행위자와 같은 선행 행위를 하니까 그 행위를 믿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요? 행위자가 뒤돌아서 자신의 앞에 행위하고 전혀 모순되는 두 번째 행위를 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두 번째 행위에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순간 그 행위자의 앞에 행위를 믿은 상대방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어떤 후행행위는 신의 측에 반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가 1번 판례를 보세요. 근로 관계에서 대표적인 판례들이 많은데, 자, 첫 번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 근데 근로자가 다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그 퇴직금을 공탁을 했어요. 공탁. 자, 그럼 첫 번째 행동 보세요. 근로자 행동. 근데 그 근로자가 공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동은 회사의 해고 처분을 다툰다는 겁니까?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요?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무수한 세월이 지나서 뭐요? 해고 무효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공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죠? 따라서 그 해고 무효 소송은 자신이 공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가는 앞에 행위하고 모순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답니다. 자, 나머지 어떤 판례들도 쭉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파생 원칙을 쭉 봤죠. 그죠? 사정 변경 원칙,
실효의 원칙, 모순의 금지 원칙. 그래서 그 주제별로 쭉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제별로 판례를 외우지 말고 뭐요? 큰 제목하에 결론. 일정한 개별 사안이 뭐요? 신의 측의 결론이 어떻게 해요? 신의 측의 위반이 되는 결론이 있고 어떤 것은 뭐요? 신의 측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 주죠. 그래서 그 결론 신의 측 위반이다, 신의 측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식으로 개별 어떤 제목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반한다 또는 뭐요? 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는 모순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별 제목보다는 큰 제목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의 발생 원칙이니까 그런 식으로 결론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7페이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으로 옵니다. 자, 의의를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권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했죠. 한계. 아무리 내가 권리자라도 내 멋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권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면은 외형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같이 보이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뭐예요? 허용될 수 없다. 즉 이와 같은 것은 권리남용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칙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권리자의 권리가 권리남용에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논점도 제가 강의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또 뭐요? 개별 판례 결론도 최대한 기억하는 게 관건이라고죠. 근데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어떤 개별 판례보다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성립 요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건을 보세요. 먼저 객관적 요건. 일단은 권리자의 권리가 권리남용의 권리라면 뭐예요? 첫 번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행위에는 불성실한 불행사도 포함이 된다. 이런 문구 있죠, 그죠? 예. 불성실한 불행사도 권리남용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행위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에서 의미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행위라는데 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기,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위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자기와 부작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관한 판례가 떨어졌습니다. 그 선장은 적극적으로 어떤 배에 탄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목 졸라서 또는 발로 차서 살해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무 짓도 안 했다, 그죠? 그렇지만 살인죄, 부작위한 살인죄다, 그죠? 예. 이런 것들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 갓난아기 아무런 짓도 안 했어요. 가만히 두 손 놨습니다. 그래서 뭐요? 애가 젖도 안 밀리고 뭐요? 나머지 밥도 안 줘서 그렇게 애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무죄입니까? 살인죄요. 살인죄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가만히 있는 것도 법상은 행위란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제대로 성숙하려면 부모 등이 친권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되겠죠. 이것이 불성실한 불행사도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그 권리 행사가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 즉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주관 요건. 즉, 독일법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권리자의 권리가 남용이 되려면 시카네 금지, 독일 용어는 시카네라고 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 권리자 자신에게 뭐예요? 그 권리 행사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만 행사하는 권리.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 남용. 즉 독일법상으로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해할 의사. 이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2조 이하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타인을 해할 의사, 이거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타인을 해할 의사 등 주관적인 이와 같은 요건이 권리남용의 요건이냐는 겁니다. 요건.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세요. 이에 따라서 뭐예요? 학자들은 조문에 충실해서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권리남용이 성립한다 그럽니다. 근데 답은 8이다, 그죠?
그럼 판례는 일관성이 없어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한 판례도 있는데 어디가 판례의 원칙이냐입니다. 판례는 객관적 요건 플러스 뭐요? 객관적 요건 플러스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돼야만 권리남용이 성립한다. 이게 판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례하면 객관적인 요건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하면 권리남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세요. 주관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즉 판례는 일관성이 없으나 판례 일반적인 입장, 즉 원칙은 주관적 요건까지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관적 요건 입증이 곤란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당연히 객관적인 것은 눈에 보이니까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슴 속에 있으니까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판례하면 이와 같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이 되면 뭐요? 이를 통해서 타인을 해할 의사 등 주관적 요건은 추측할 수 있다. 즉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세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힌 데 있을 뿐 행사적인 아무런 이득이 없어야 되고 주관적. 엔더 뭐요?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그 권리 행사에 의해서 권리 행사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이를 현저한 손해가 크다는 사유만은 뭐요?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 그죠? 즉 판례하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아울러 구별된다. 자, 효과 볼게요. 그래서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라면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했던 권리 행사 효과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때 청구권이 남용이 되면 뭐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내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라 이렇게 행사했는데 여기 남용이라면 법원에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 남용이다. 원래 형성권이 정당하게 형성되면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근데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같은 권리 남용은 권리 행사가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남용의 정도가 극심하고 뭐요? 명문이 있는 경우는 권리 남용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상은 친권의 상실이 유일합니다. 자, 이와 같이 권리 남용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의무행. 그래서 의무행은 뭐요?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자, 31페이지로 오세요. 권리 충돌과 경합. 자, 이와 같은 권리 충돌과 경합은 예전에 민법 총칙에서 40문항이 출제가 될 때 또는 민법 총칙에서 32문항이 출제가 될 때 이때는 자주 떴었습니다. 최소한 어떤 3, 4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민법 총칙에서 24문항으로 확 문항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일장 파트에서는 최대치로 떠야 뭐요? 한 2문항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5회차 2015년 18회차는 뭐요? 한 문항밖에 안 떴어요. 그것도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만 떴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서도 뭐요? 우리가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문제가 일반적이다. 그죠? 그러면 민법 1조, 그 다음에 하나는 민법 2조가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하다면 앞에서 봤던 권리 종료, 형성권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세 문항이다. 그죠? 그래서 최대 양보하도록 세 문항인데, 자, 여기까지가 독자적인 어떤 지문으로 될 가능성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제가 섞여서 하나의 지문으로 어떤 등장하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 자, 권리 충돌과 경합.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권리 충돌로 갑니다. 자, 충돌하면 예를 들게 되면, 자, 갑이 의무자입니다. 근데 A 등 권리자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형사사건과 미사사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형사는 죄를 범한 자는 뭐요? 몸으로 떼어오는 파트고 민사는 뭐요? 재산으로 책임지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A 등 여러 명이 뭐요? 갑에 대해서 어떤 민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투합하니까 10억이 됩니다. 계산하니까. 그런데 갑이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가지는 재산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권리자의 모든 권리가 동시에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이와 같은 사태를 충돌이라 합니다. 충돌. 즉 동일한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동일 객체가 그의 존재하는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충돌이라 합니다.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요? 충돌이 있으면 여러 권리 중 뭐요? 어떤 권리를 우선해서 보호를 할 것이냐 이 순위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건 상호 간의 충돌. 자, 먼저 제한 물건이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소유권. 그럼 상식적으로 갑은 누구 멋대로 아무의 간섭도 없이 자기 멋대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뭐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타인에게 셀러서 수익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하면 매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갑이 이와 같은 어떤 힘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자, 지상권, 지역권, 이런 용어들은 물권법 파트에 설명드립니다. 자, 요거는 설명은 못하지만 느낌 오죠. 그래서 갑이 자기의 집을 을에게 전세를 놨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그 집이 가지는 어떤 사용, 수익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전세권자는 소유권자가 가진 힘 중 뭐예요? 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 합니다. 용익 물건. 그다음에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집을 팔지 않고 이와 같은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빕니다. 자, 이런 개념은 그때 설명드릴게요. 물권 파트에서. 자, 요거는 설명은 못하지만 느낌은 온다 그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집을 은행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래서 약속대로 돌려갚으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풀어주고, 약속을 지켜야 되면 뭐예요? 확보했던 저당권을 실행해서 자신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아 간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건을 담보 물건이라 합니다. 담보 물건.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뭐예요? 통틀어서 소유권자는 이와 같은 모든 소유권이 가지는 모든 힘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소유권은 완전 물건 또는 전면적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세권자 등 용익물권자,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는 소유권이 가진 모든 힘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중에 제한된 일부만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물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났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락대금부터 집주인 갑이 먼저 찾아갑니까? 이와 같은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제한물권자가 먼저 찾아가요? 예, 후자다 그죠. 그래서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럼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뭐예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합니다. 성립선언에 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간의 충돌. 채권은 뭐예요? 성립선언 불문합니다. 원칙 평등합니다. 예. 내가 먼저 뭐예요? 갑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후에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아가겠다.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채권은 성립선언 불문하고 평등합니다. 따라서 뭐예요? 결론, 먼저 받아간 자가 우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채무자가 파산하면 그때는 법원에서 그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해서 분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과 채권의 충돌. 아직까지 잘은 모르지만 뭐예요? 물건은 지배권이라고 했습니까?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물건은 지배권에 해당한다고 했죠. 근데 채권은 청구권이죠. 자, 앞에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주인이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지배권이다. 그죠? 따라서 물건은 지배권을 했어요. 근데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죠. 그래서 논리상 뭐예요? 지배권과 청구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지배권이 우선한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 성립선언 불문하고 지배권이 물건이 우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이라도 뭐예요? 그 채권이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등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등기가 됐기 때문에 물건 등과 성립선후에 갑니다. 성립선후. 또 일정한 경우는 교재 예는 없지만 뭐예요?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3개월째 임금, 3년째 퇴직금 뭐요? 저당 건너보다 항상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한 채권은 최우선이에요. 성립선호 불문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서 소액보전금은 성립선호 불문하고 최우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요? 물건과 채권은 원칙적으로 물건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 성립선호 불문하고 지배권이 물건이 우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이라도 뭐요? 등기가 됐다면 등기된 임차권 등은 물건하고 등기 선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전금, 일정 범위의 뭐요? 임금 등의 채권은 성립선호 불문하고 항상 최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경합으로 갑니다. 자, 권리의 경합. 일단 한문만 보더라도 경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대표적 예를 봅니다. 갑이 집주인이요. 자, 을과 임대차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반환치 않고 있습니다. 즉 사건은 그거 하나다, 그죠? 그런데 이자는 이와 같은 임대 목적물을 을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 두 가지 권리가 발생합니다. 먼저 임대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갑에게는 임대차에게서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 이자는 집주인이죠. 그럼 내 집 돌려달라, 그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 두 가지가 갑에게 주어집니다. 즉 경합이라면 사실관계는 하나이죠. 근데 그 사실관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권리자에게는 뭐예요? 동일한 어떤 목적을 가지면서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죠? 이것을 경합이라고 합니다. 경합.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의 어떤 조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문이 동시에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이자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자는 뭐예요? 아무거나 순서 제한 없이 뭐예요? 동시 또는 이시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어느 하나의 권리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각 소멸도 따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때 배우겠지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시효 소멸.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시효 소멸 안 됩니다. 소멸도 각각이요. 다만 둘 다 목적이 동일하다, 그죠? 따라서 갑은 임대차에게서 그 목적물을 을로부터 돌려받든지 또는 소유권에게서 그 집을 돌려받든지, 그럼 또 하나의 권리 행사를 돌려받으면 뭐예요? 목적이 달성됐죠. 그러면 나머지 권리도 이제는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예요? 각각의 권리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따라서 효과 보세요. 권리의 경합의 2번 효과. 이 경우 각 권리는 독립된 청구권이며 서로 뭐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갈로 보면 권리자는 뭐요? 순서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각 권리를 뭐 이시 또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효 소멸도 각각 독립입니다. 다만 목적이 동일하다, 그죠? 돌려받는다. 따라서 다만 어느 하나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돌려받다면 뭐요? 나머지 것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각각입니다. 자, 법규의 경합은 설명 안 드려요. 그 다음에 사건의 보호란 주제도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반해서 기출문제 한 문제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장을 봤다, 그죠? 1장. 1장에서는 주요 논점이 뭐예요? 시험에서 유력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1조 민법의 법원, 요거 뜬다고 보고 대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신의성실, 권람용 검증 원칙. 즉, 그 중에서도 신의성실에 관한 원칙 관한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 파트가 뭐예요? 권리의 종류. 그 중에서도 형성권을 중심으로 한 논점. 굳이 하나 더 한다면 금방 봤던 충돌과 경합에 관한 그런 주제. 그 네 가지 주제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토 대상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시험하고 직결되는 그런 주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장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권리주체 자율인 파트 2장 이하로 진행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수가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2장 권리주체로부터 진행을 합니다.